지사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충남의 엑소로 불린다고 하잖아요. 그 으르렁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 노래가 있는데 가끔씩 부르십니까? 아니요, 노래 어려워서 저는 못 부릅니다. 네, 저도 그 노래는 부르지 못하고요. 네, 왜 그 엑소라는 별명이 지어졌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엑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엑소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건 아시죠?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요즘은 또 방탄소년단에 좀 밀린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여전히 인기가 좋은 그룹이죠. 자, 오늘 서울시장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은 이제 당내 이제 경선 룰 협상하는데 참여를 안 했었는데 돌연 사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사님이 보시기에. 네.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네. 현재까지의 많은 그 예비 경선 과정에서 네. 경선에 이제 네. 참여를 하는 것이 적합지 않다고 최종 판단을 내리셨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본인이 생각하셨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같이 네. 그동안 경쟁을 네. 또 경선 구도를 짜다가 네. 그렇게 사퇴를 하시니까 마음이 네. 좀 섭섭합니다. 네,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경선 대열에서 이제 물러섰기 때문에 당내 이제 경선에 참여하는 분이 여러 분이 있지만 사실상 이제 1강 2중 구도다. 문재인 전 대표님하고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안지사님 이렇게 이제 재편이 됐는데 자, 이제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당내 경선 구도에 있어서 더 유리해졌다고 보십니까? 이런 구도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네.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네. 해서 경선하는 것이 네. 더 경선에 보는 재미도 있고 국민 네.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어떤 네. 가치나 방향들을 보실 수 있었을 터인데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유불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질문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제 당내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후보 등록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께서 1등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설령 이제 1등을 하더라도 과반수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반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당내에서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지사님이 예를 들어 지사님 예를 들어 만약 3위를 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을 밀어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그것은 가정 질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 네. 문재인 대표님이 현재 가지고 있었던 대세론적인 어떤 지지 기반도 네. 각 후보들이 던지고 있는 어떤 비전에 따라서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새롭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7년 민주당 경선에 네. 기적과 돌풍을 몰고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사님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로는 반드시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죠? 예, 자신 있습니다. 네. 어떤 근거를 좀 제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비전이 2017년 또 지난해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보여주셨던 국민들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십니다.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그 국민들의 요구에 네. 저의 도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저는 분명히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세론 민주당 안에서 자, 이제 시장님은 돌풍을 일으켜서 이제 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자, 문재인보다 내가 더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다. 강점 뭐다? 뭐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원칙을 갖고 훈련 받아왔습니다. 아마 정당 경력으로는 제가 가장 오랜 선배일 것입니다. 네. 또 그리고 이 정당 정치 과정에서 원칙과 희생, 헌신, 그리고 의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극단적인 여소야대, 또 민주당을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한 않은 충청남도에서 지방정부를 지난 7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네. 저는 그 지방정부를 이끌어오는 7년 동안 줄곧
또 최근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도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정파와 정견이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민주주의는 결국 공존과 통합의 리더십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네. 서로 간에 다른 견해와 정책을 갖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의 결과로서 국가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저는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 네. 그 이상의 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비전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통합의 리더십 강조를 하셨고요.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 없는데 오늘 이제 경선에서 이제 도중 하차한 박원순 시장께서 문재인도 청산 대상이다. 패권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지금 친문, 이 패권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추미애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만 당내에 다수파와 소수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수파를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수파가 좀 더 소수파와의 당내에서의 다양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의 권력과 지도체계를 농단하는 네. 그러한 패권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안 지사님은 이제 정권 교체, 문 전 대표는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시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대 교체의 의미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권 교체와. 예,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재명 시장님, 누구를 민주당의 후보로 내세우더라도 정권 교체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가능하다고 여론조사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예. 정권 교체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새누리당으로부터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정부 운영과 정부의 역할들을 해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복수혈전식의 정권 교체가 돼서는 안 된다. 또한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보여줬었던 네. 낡은 대한민국의 운영 질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치적 리더십의 낡은 지휘력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시대교체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중앙집권 시대로부터 자치분권 시대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네. 또한 안보, 외교, 통일 등 5천만 명의 국가적 공익을 놓고 정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좀 단결을 하는 그런 지휘력을 발휘하자.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안보, 외교, 통일 등 중요한 국가적인 미래의 전략에 대해서 네. 정파적으로 너무 분열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러나 5천만 명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는 중요한 국가적 전략이 정파와 정당에 의해서 분열되는 것은 그것은 그런 국가의 민주주의로는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분열과 정쟁의 민주주의로부터 네. 새로운 통합의 리더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새로운 시대 교체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통합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시대 교체 안에 문재인 전 대표도 포함이 됩니까? 대상에? 시대 교체 대상에. 시대 교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가치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네. 저는 그것을 지난 국가주도형 대한민국 운영 시스템, 저는 그것을 박정희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끌었었던 그런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체제를 극복하자라고 제안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정당 문화에 있어서는 정당의 그동안 김대중, 김영삼 총재가 이끌었었던 정당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당의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네. 전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재인 대표가 시대교체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일각에서는 안희정 지사는
차차기를 노리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경선 과정에서 예를 들어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박하시겠습니까? 링에 오르면서 지려고 오르는 선수는 네.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꼭 승리하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차차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덕담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기회가 모두에게 또한 저를 위해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유약한 이미지는 좀 극복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네.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평은 정치평론가들이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네. 저는 제 소신을 갖고 저를 대통령으로 이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네. 대한 저의 소신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는 부드러운 상대 질문. 후보에 대한 네. 저의 그 비평과 분석이 네. 저의 소신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을 제가 들은 이유는 이제 아까 말한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의 관계, 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색적인 대권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폴라티 입으시고 네. 또 5시간 동안 직문직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폴라티는 어느 분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권했습니다. 네, 잘 어울렸나요? 아주 평이 좋더라고요. 예. 네, 그 직문직답 형식의 5시간 일방적 출마 선언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들과 5시간 동안 우리 이 시대의 중요한 많은 질문을 받고 거기에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저로서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 출마 선언 하시는 거 5시간 동안 이렇게 직문직답 하시는 거를 지켜봤는데 좀 인상적인 그 시민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그 말이 좀 평소에 어눌하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눌하다는 지적 말고도 평상시에 좀 말이 좀 어렵고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그 어떤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뚜렷한 이념과 정책 제시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 원칙과 소신을 가장 분명하게 얘기해 왔습니다. 분명하긴 하시지만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이런 대목일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나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분을 평가하라든지 네, 그분을 좀 더 비판해보라고 하는 질문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경쟁한다는 것이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자기의 소신과 비전을 갖고 시대와 국민에게 선택을 당하는 길인데 그것이 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쪽의 논쟁이 돼야 되는지 저는 그 질문 앞에 설 때마다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얼른 대답을 못하면 그 문재인 대표 도와주러 나왔느냐라는 질문이 답이 돌아오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면 좀 말이 어눌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안보외교 통일에 있어서의 사드의 문제라든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되어진 사법부의 심의 의결에 대한 심사에 대한 확실한 존중이라든지 대한민국이 지금 가져야 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저희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난번에 그 제3지대론 가지고 손학규 전 대표님 강하게 비판하는 걸 여러 번 보면서 안 지사가 많이 달라지셨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딱 3번 아주 좀 저로서도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번의 경우는 다 30년 정당 정치인 또 직업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정당 정치 원칙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대선을 앞두고 정당을 또 만들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 오늘의 이 위기가 온 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과 무원칙한 정당 정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무원칙한 정당 정치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86 운동권 출신이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강한 어떤 진보 성향의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최근에 그 도지사가 되신 이후에는 어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이미지로 좀 바뀐 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진보 성향의 어떤 진보 야당의 선명성은 좀 옅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저의 청년기 때 사실은 저는 혁명하려고 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정치는 선과 악이었고 정의와 불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7년 60항쟁 이후 이제 합법적인 많은 대통령과 정부를 보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민주주의의 의회 정치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이분법 싸움을 해서는 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좀 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일 뿐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소신은 분명하지만 저와 다른 견해와 어떻게든 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지난 지방정부 7년을 이끌어왔습니다. 결과는 도민 여러분들이 처음과 달리 386 과격한 도지사가 와서 걱정했는데 지방정부를 잘 이끌었다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출발 서던 때도 말씀하신 새로운 진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진영으로 너무 나눠서 싸웁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반대하면은 진보이고 그것을 찬성하면 기업주의이기 때문에 보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자본과 노동이 대립했던 20세기까지의 진보 보수는 그것이 보수일 수 있고 그것이 진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서 산업의 패턴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현실에 있어서 평생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직장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노동 유연화 정책,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을 채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이 우리에게 몰고 오고 있는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그 억압과 노동 착취에 대해서는 우리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진보와 보수를 새롭게 정립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기존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자체를 가지고 찬성 반대하는 것으로 진보 보수가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낡은 정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가져오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임금 생활자들과 시민들과 중산층의 붕괴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그 과정에 우리는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새로운 진보와 보수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진보와 보수 그리고 낡은 과거의 정치로부터 좀 결별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긴 하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정부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게 약간 그 기존의 다른 야권의 대선 주자들과는 상당히 결이 많이 다른데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선거공학적으로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판단을 했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조국의 역사에 충실해서 판단했습니다. 저는 임진왜란부터 이제까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속에서 안보와 외교, 국방의 문제에서조차 정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견해로 분열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모든 불행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항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항기 때 명성황후가 옳았냐, 대원군이 옳았냐, 김옥균이 옳았냐, 전봉준이 옳았냐라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안보, 외교, 국방 분야에 있어서 초당적인 어떤 지휘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찬성과 반대쪽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 세계 지투 체제 내에서 우리가 국가가 국론이 분열된다면 우리는 100년 전 그 슬프고 원통한 역사를 또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진보 진영에 있어서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저 사드를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네.
어떻게 그러나 말씀하십니까? 네. 전임 정부가 이미 한미 전략군사동맹 차원에서 합의한 것을 다음번 정부를 이끌 지도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찬성 반대로 네. 싸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 이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이 해안과 대륙 세력의 세력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쪽으로 우리가 외교 군사 노선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헤게모니적 그 질서가 가져오는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 문제의 본질은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네. 국제연합과 유엔의 제재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되겠으나 네. 핵심은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그 민주당 대선 후보 1호 등록자 이제 최성 일산 시장 아시죠? 이분이 그 북한은 이제 핵을 전면 포기하고 한국, 미국, 중국 등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규모 경제 그 지원 원조를 실시하자. 이게 이제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구상했던 이 포괄적인 일괄 타결 방안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 기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정권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탐색을 좀 하면서 네. 방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유일한 기준은 기존의 진보부서라는 이 진영 싸움이 선입견에 있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과 그 안전에 단 1cm라도 유익하고 유리한 일이 있다면 저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이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약간 좀 구체적인 거를 궁금해하는 분들은 조금 좀 답을 좀 추가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 자, 개성공단이 지금 이제 폐쇄돼 있고 금강산 관광도 이제 중단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뭐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가시겠습니까? 남북 대화를 통해서 네. 평화와 교류가 네.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네. 평화와 교류를 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핵, NPT에 탈퇴한 북핵 실험 이후 네. 국제사회와 유엔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의하고 있고 네. 그 제재와 압박 수위를 이제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그 개성공단을 풀겠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공조와 같이 가면서 네.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당연히 말씀이시죠? 교류와 번영을 향한 교류의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네. 어김없는 기조입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10년을 바라봤던 우리 사회의 보수 진영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왜 맨날 퍼주기만 하느냐고 늘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어왔던 그 9년 동안의 대북 국제 외교 노선이 네.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도 증명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류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기조를 유지를 해야 돼. 네. 유지를 하되 국제사회 속에서 준하는 대북 제재 수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문제, 또한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국제수위 수준 사회 내에서의 함께 공주를 맞춰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가 서로 간에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국의 이제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 위협을 블랙스완, 그러니까 검은 백조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하얀색 백조만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사님은 북한의 핵 고도와 핵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위험성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네. 수준의 핵과 그 핵을 실어 날릴 수 있는 ICBM 등 이동 매개체를 어느 네. 정도 수준에서 개발했느냐는 네.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현재의 수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국제사회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핵을 실질적으로 네. 실험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는 네. 전반적으로
그 북한의 핵 문제를 네. 위험한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이 얻고자 하는 그 이득이 뭔지 또 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최종의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네.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가 차기 정부가 지금 노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네. 자, 이 안보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해 그 주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하다가 이제 귀국한 태영호 공사 아시죠? 그분이 아마 오늘인 것 같습니다. 외신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인민 봉기가 확산될 조짐이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서방 세력이 정보 유입을 USB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북한 정권에 이게 개입을 하는 건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네. 6.15, 14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7.7 남북선언까지 기본은 네. 서로 간에 존중하자는 거였습니다. 네. 비방하지 말고 존중하자는 네. 거였습니다. 이 존중과 비방하지 말자는 대원칙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켜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속에서 북한 내부의 민주화운동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조를 맞추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남북 간의 폭력적인 전쟁의 양상 또 폭력적인 어떤 급변 사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사실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이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다차원적인 이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과의 이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근데 중국은 굉장히 또 그 부분에서 반발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네. 주석을 만나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네.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외교 전문 관료들의 판단도 중요하고 군사 네. 전문가들의 전문적 판단도 중요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이 아시아 권역을 네. 미국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전략이 대한민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네. 한미 동맹 간의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우리 대한민국을 주변한 이 동북아시아의 다자 평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자,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부 이제 대선 주자들은 합의를 무효하겠다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억엔을 되돌려주겠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안 지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쟁 범죄와 인권 피해에 대해서는 네. 정부 간 협상으로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전쟁 범죄는 시효가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쟁과 침략 그리고 전쟁 범죄의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 앞에 화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지난 세기 일본이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아세아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인권의 탄압과 네. 인권의 유린과 그리고 살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시아 모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민간 차원의 진실을 밝히고 네. 화해에 이르는 활동을 끊임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와 외교 문제는 또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일본에서 심사참배 한번 사진만 나오면 네. 우리도 뭔가 강경한 얘기를 쏟아내야 되고 네.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한마디만 나오면 우리는 또 독도에 가서 우리의 애국심을 시험해야 되는 이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이런 구조를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안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본이 과거사 침략 전쟁에 대한 진실을 통한 화해는 아시아의 모든 우리 아시아의 각 국제적인 어떤 공조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화해에 이르는 길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 외교,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네. 한일의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도록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한일 관계를 이 투 트랙으로 좀 이끌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합의가 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건도 이제 같은 동일한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다자 평화안보 체제라는 네. 미래의 구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저는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중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을 한미일 군사동맹이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이 아시아 지역은 중동에 의해서 또 다른 분쟁 지역이 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에도 부합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이끌어야 될 21세기 새로운 질서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중산층과 미국의 많은 서민들의 삶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통해서 그들의 임금이 보장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동서 미수의 냉전 체제에 다루듯이 지금 미중 관계는 갈 수가 없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아시아의 이 다자 평화 구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한일 군사정보 조약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네.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함께 공조할 수 있도록 한일 간의 경제 외교적인 또 군사적인 협력의 방안을 찾아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제 정치 분야 좀 저희가 너무 외교 안보 쪽으로 와서 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만나셨죠? 김종인 전 대표 만나셨습니까? 예, 종종 뵙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평소에 보면 김종인 전 대표는 우리 안희정 기사님을 엄청 높게 평가를 하시더군요. 예, 그 당내 네. 여러 어르신들께서 네, 저를 무척 이뻐라 해주십니다. 네. 혹시 이제 박원순 이제 그 시장이 이제 대선 이제 경쟁 구도에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혹시 그 안희정 지사님을 어떤 비문의 어떤 대안으로 보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말씀 못 하시겠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비문 반문 이러한 그룹핑에 서 있지 않습니다. 네네. 제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지휘력으로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누구에도 네. 누구를 반대하는 그런 그룹핑으로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네. 겁니다. 네. 정하영 기자 질문을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비문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안희정 지사 얘기를 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지만 그 참여정부 당시에는 어떤 공직을 맡으시진 않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 하면 대표적인 친노로 여전히 친노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역사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끝까지 지키고 그 역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김대중 노무현의 그림자를 지우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자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친노라는 그 단어로 대표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의미로 친노와 친 김대중,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하나로 엮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역사가 김대중의 역사와 노무현의 역사를 자꾸 분열 앞에, 유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전에도, 8년 전에도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회에 도전할 때에도 이 분열의 역사를 막은 바가 있습니다. 그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는 하나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전당대회에 저는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분열 이후 김대중의 역사와 노무현의 역사가 다시 분열의 유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이런 분열의 유기로 그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저는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친노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민주당의 적자이자 장자 안희정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정무팀장직을 맡으셨어요. 이 선거 직후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셨고요. 기업들로부터 65억여 원 불법 자금을 받았다. 이런 혐의였는데 실형을 살으셨죠. 대선 주자로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떳떳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대선 자금 수사를 통해서 저에게 부과되어지는 법적인 책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인 벌을 다 받고 난 이후에도 일체의 공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안희정이 어떤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치루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저의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갚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자기 책임을 다해왔고 또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으로부터 또 2010년, 14년 지방정부의 도지사로 선출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으로 복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안희정 지사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외에도 문재인 전 대표도 함께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 분과는 다른 안희정만의 그 선명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면 다릅니다. 네. 저는 이미 정당 정치의 큰 원칙으로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그 이념의 구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 새로운 진보의 길을 이미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어떤 후보보다도 제가 말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와 민주주의의 지도자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성장해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사님, 이번에는 복지 관련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진보하고 보수를 다 이제 뛰어넘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혹시 말씀드리는 발언을 어느 분이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왜 부자에게 밥을 주느냐? 어느 분이 혹시 정치인이 말씀하신 건데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기억 못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올 것이다. 또 미래 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운다. 이거는 어느 분이 하신 말씀 같습니까? 이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출마 선언문 보니까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거고 그 앞에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안희정 지사의 그 이미지를 좀 떠올렸거든요. 자, 어찌 보면 이제 홍준표, 오세훈, 안희정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저는 복지국가를 네. 지향합니다. 네. 그 모든 논쟁은 사실상은 복지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결여한 채 네. 선거를 앞두고 정쟁식으로 서로 간에 장군멍군하는 문답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네. 제가 말하는 공짜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재정은 국민들에게 공짜밥일 수는 없습니다. 네. 공짜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 재정과 복지 제도를 설계할 때 그 원칙이 근로 능력이 있는 분께는 일자리를 통해서 그 일자리의 소득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일자리 복지이고 복지 제도와 정책을 처음으로 설계할 때는 근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예. 근로 능력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아동 유아기에 대해서 네.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의무를 다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복지정책의 철학은 세워져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복지제도와 복지재정의 재원칙을 다시 천명한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우리 안 지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조금 거친 표현인데 공짜라는 표현은 이 구태 보수 세력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약간의 그 논쟁이 있었죠. 저는 논쟁은 네. 없습니다. 또 논쟁을 그걸 특별히 충분히 그렇게 서운하실 만합니다. 네. 네, 그렇게 제 말씀에 대해서 복지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네. 안희정 지사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왜 그 말을 썼는지에 대해서 앞뒤를 들어보신다면 네. 제가 민주당의 역사에서 30년 동안 정치적 노선을 같이 네. 해왔던 그 동지가 네. 하루아침에 네. 그 제 철학과 가치가 바뀌겠습니까? 네. 다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 이후 약 20년 가까이 네. 지금 복지 재정과 복지 정책이 그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이 복지 네. 재정과 복지 제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네. 복지 재정의 효과성,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각각의 복지 재정과 각각의 계층에게 무언가를 더 주겠다는 약속으로 복지 정책을 펴면 네. 그 민주주의 정치는 실패한다는 저의 민주주의자로서의 걱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그 복지국가는 가장 기본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노인의 빈곤과 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살펴야 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육아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자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는 제안입니다. 네. 자, 이제 지사님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 상황을 보면 이 자동화 때문에 이제 주차장 들어갈 때도 기계가 다 인식하고 예전에 다 일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면 오바마 보고서에 보면 지금의 그 일자리의 한 48%가 10년 내에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이런 미래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지금 미래 상황의 AI 상태에 대해 네. AI 상태에 우리가 일자리가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미래 보고서는 네. 예,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네. 저는 그러나 지금 현재 일자리가 가장 적극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네.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닙니다. 네.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미스매칭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2차, 3차 재하청, 하청 중소기업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 뿐입니다. 네. 그것은 대기업 본사가 100만 원 받을 때 1차 중소기업이 50만 원 받고 네. 재하청 기업이 35만 원 받고 이러한 일자리의 임금소득의 양극화의 문제 때문에 그나마 있는 일자리 개수도 우리가 다 우리의 의미 있는 일자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양극화와 임금 양극화로 표현되어지는 이 일자리의 양극화를 어떻게 펼 것인지를 우선 우리가 정책적 주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산업과 투자가 일어남으로써 일자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왜 새로운 산업과 투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재벌 청소 불러서 그렇게 압박을 가해도 그 투자가 일자리의 개수 증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 기업가의 도전 정신이 언제부턴가 거의 고갈돼 버렸습니다.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은 현재의 독점적인 대기업 독점적인 산업 구조 내에서 어떠한 기업가 도전 정신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은 가장 핵심은 이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첫 출발이 되고 있는 기업가의 도전 정신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도전 정신이 다시 살아나려면 그 기업가들이 이건 도전해봤자 불공정한 시장 구조 내에서 네. 망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기업가들은 투자 못합니다.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이 독점적 산업 구조를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기업가들의 창의와 도전 정신이 넘치는 나라, 그래야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런 일자리의 그 창출과 그동안의 일자리의 임금 양극화를 통해서 더 좁아진 일자리의 개수를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정책, 이것을 저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서 그 노동시장의 임금 양극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하청기업하고 이제 본청기업의 차이라든가 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 최고 한 800만 명까지 된다는 통계도 있고요. 자, 이거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귀족노조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정규직 노조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어떻게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선 이건 아주 복합적인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산별노조 등 그 대표적인 그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네. 노동조합의 조직화라고 하는 작업도 하나 필요합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최저시급을 정해도 그 최저시급을 못 주는 소영세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즉 우리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주더라도 중소기업이 그 임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윤구조에서는. 네. 이 이윤구조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의 이 지배하는 구조 내에서 자기의 이윤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즉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그런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그 임금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중소기업들의 좀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이윤 구조를 만들어줄 것이냐. 네. 그것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 혁신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R&D 연간 19조 원가량 되는 이 R&D가 네. 이 중소기업의 자기의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과 교섭력을 높이는 쪽으로 써야지 합니다. 매우 복합적인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계열화된 산업 내에서의 이 임금 격차를 줄여나게 한 노력을 착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정한 기자 질문해 보시죠. 네, 아까 고용 창출에 있어서 어떤 기업의 역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업가 정신과 이 재벌 개혁의 상관관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상관관계가 아주 매우 깊습니다. 네. 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뭘 개발을 해도 대부분 지금 재벌과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그 계열기업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구조 내에서 그 기업들의 도전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박한 이윤이 보장되어지는 봉급사장으로 전락하기 늘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가 넘쳐 흐르려면 그 기업가들의 도전과 창의를 넘쳐 흐르게 하는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내가 이 경쟁을 통해서 대박 낼 수 있다. 나도 제2의 정주영과 이병철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잡아줘야 되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과 R&D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상품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카피 전략으로 일본과 미국 거 카피해서 성실 근면 값싼 노동력으로 따라잡던 그런 산업 구조는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전략으로는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우리는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 역량이 필요합니다. 기업가의 도전 정신,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 역량. 예, 이런 것들이 기업가들의 그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 목소리가 높은데요. 안 지사님은 법인세 인상 구체적으로 몇 % 인상해야 된다 이런 의견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우선은 세금을 더 거두려면 그 돈 어디다 써야 되는지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러이러한 살림과 쓰임새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돈을 더 거둬야 되겠습니다. 돈을 더 거둬야 되겠는데 현재의 구조로 보면은 법인세에서 조금 이렇게 더 거둘 수 있고 부가가치세에서 조금 이런 여력이 있고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설득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법인세 몇 프로 올리자라고 하면 당장 논쟁이 OECD 평균이 얼마고 시류세율이 얼마고 이 논쟁하다가 또 날셉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또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재정 수위가 필요합니다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그 동의하에 우리는 세금을 그럼 효과적으로 어디에서 더 증세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게 순서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어떠한 정부가 쓰고자 하는 재정 지출 수요에 대해서 먼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이쯤 여쭤보기로 하고요. 개헌 관련해서 개헌에는 찬성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일전에 이 민주주의의 과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운영 능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도 개혁보다는 어떤 운영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리 대답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헌법도 사실상은 우리의 낡은 정치 문화 때문에 더 꼬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전서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중앙집권 국가로부터 자치분권 국가로 가야 한다고 저는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 한 분 뽑아놓고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손해봤다는 수준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른다면 이 나라는 계속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낙후됐다는 얘기를 우리는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로는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어떤 합의도 못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국가의 분열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안 나와서 우리 지역 손해봤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원천적으로 그 불공정을 막을 수 있는 자치분권 시대로 가자. 그리고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내에서 제가 운영의 묘라고 얘기했던 것은, 현재의 헌법도 총리를 국회에서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인준을 안 해주면 총리 임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대통령 됐으니 제 사람 좀 총리 추천하면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통과를 안 시켜주면 대통령 일 못하라고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준에서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 체제로 본다면 의회의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와 국정을 협치하라고 있는 것이 현재 헌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업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미국 다우 지수가 처음으로 2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일자리하고 이제 성장에 대한 더 친시장 행보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제 분석 외신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지지도는 사실 38%인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했는데도 거의 뭐 지지도가 60%에 육박했지 않습니까? 자, 지지도하고는 다른 또 시장의 반응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장의 반응이 그 정치 지도자들의 네. 태도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네. 시장 자체의 순환 사이클 때문에 오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 경제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나 그 클린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그 당시에 주식시장과 미국 경제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취임하자마자 1, 2년 만에 미국 경제가 좋아졌는데 네. 클린턴 정책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정치인들이 사실은 선거 때 네. 경기 순환과 시장의 흐름을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결과라고 너무 과잉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내 성실한 땀과 노력이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네. 그 속에서 기업인들은, 노동자들은, 성실한 우리들의 시민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주는, 예를 들면은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안전적인 네. 예측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투명성 있게 해주는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네. 정책도 한몫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립주의를 선택한 트럼프의 어떤 경제적 전략 때문에 시장이 반응했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지나친 분석입니다. 네. 정치와 경제의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복합적인 질문으로 어렵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이제 2017년에 요구되는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이 바라본 시대 정신은 어떤 걸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맨날 정치인 네. 요구하지만 사실상 정치에 제일 관심 많으십니다. 네.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치가 잘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는 아주 많은 요소들을 필요로 하는데 좋은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고 네. 좋은 법과 제도를 요구하고 있고 좋은 시민의 참여와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정신, 그것은 민주주의 제대로 해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사실은 그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국회 탄핵, 이제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헌재 결정은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가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이런 측면에서 꼭 가져야 될 리더십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주의에 잘 훈련된 분이셨으면 합니다. 네. 민주주의라고 써놓고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해결해 줄게. 그 네. 민주주의 리더십 아닙니다. 네. 민주주의 대통령은 총통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한 방에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 그거 위험합니다. 네.
어차피 많은 것들은 의회의 토론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되고 네. 또 많은 우리 시대의 과제는 노사 합의라든지 시민의 참여라든지 우리 모두가 참여를 통해서만 더 나은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많은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나를 뽑아주면 모든 것이 일거에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성질의 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상은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주의 헌법을 준수할 것이고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좋은 정치인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가를 통합으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저는 또한 이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의 네. 희생과 헌신을 또한 요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이 시대의 과제는 네. 저는 풀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